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6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중국 정근대사 마지막 수업으로 명청의 경제와 문화 분야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사진은 이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던 은화와 유럽 대륙 에스파냐의 은화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교류가 어려웠던 이 두 지역이 16세기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사진 속에 등장한 은이 그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은의 대부분이 당시 유럽인들이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에서 채굴된 것이란 점이죠. 이제 은을 통해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명청시기 중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일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다양하게 펼쳐지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명청시대 경제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청대에는 농업 생산이 장려되었고 특히 창장강 중류와 상류 지역에서 강과 호수 주변의 토지와 수리시설이 폭넓게 개발되었습니다. 이전 시기에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들이 강을 타고 올라가 확장된 것이죠. 이를 통해 명대에는 창장강 중류가, 청대에는 창장강 상류가 쌀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합니다. 송대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다룬 수업 시간에 소호숙이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명대에는 호광숙이면 천하가 족하다는 말로 변합니다. 쌀 생산지가 창장강 중상류인 후난과 후베이 지역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땅콩 등 새로운 작물이 많이 도입되는데요. 이 작물들은 당시 유럽인들이 발견한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작물들이었습니다. 이들 작물이 도입되면서 식량 생산에 크게 이바지했는데요. 고구마와 감자 등은 가뭄이나 장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토질이 좋지 않아도 잘 자라서 구황작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차, 면화, 담배 등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재배하는 상품 작물의 재배 또한 전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죠. 다음은 명청시대의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쌀 생산지가 창장강 중류와 상류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앞서 소개한 호광숙이면 천하가 족하다라는 말의 실제 배경인 후베이와 후난 지역은 창장강 중류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명을 여행한 유럽 선교사는 이 지방에서 전국에 1년치 쌀을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할 정도니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전에 쌀 생산 중심지였던 창장강 하류 지역은 어떻게 된 걸까요? 창장강 중류와 상류 지역이 쌀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이 지역은 쇠퇴하고 만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에서는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면서 쌀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특화되었던 거죠. 쌀 생산의 중심지가 창장강 중류와 상류로 이동한 것은 오히려 이 하류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산업의 분화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명청대에는 창장강 하류 지역이 수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특히 도자기 생산과 면포와 비단 등 직물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는데요. 장더전이란 곳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장강 하류에서 수공업이 성장하면서 수공업과 농업 간 경제 분야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각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이 활성화되고 상업의 발전 또한 촉진시키죠. 그 결과 장거리 국내 교역도 크게 발달하였고 대운하와 창장강이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중소도시와 전기시장도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도시를 오가며 전국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대상인 집단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전국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원격지 교역에 종사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산시상인과 신안상인이라 불린 휘저우상인이 명청대 2대 상인 집단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전국 제1의 상인 집단으로 성장한 신안상인은 신안상인이 없으면 도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도시 경제를 지탱했을 정도입니다. 이 대상인들은 소금 전매와 같은 국가가 후원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각지의 상인조합을 형성했는데요. 같은 업종끼리 뭉친 공소와 같은 고향 출신끼리 뭉친 회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게 여전히 명청대 사회지배층은 신사였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대상인들은 관료와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관료의 횡포를 막는 한편 그들의 지원을 얻어 경쟁 상대인 다른 상인이 부상하는 일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인 가문에서 스스로 신사를 배출하는 것이었죠.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관료나 신사와 친하게 지내거나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명청시대의 경제발전을 보여준 지도를 다시 살펴보면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수공업이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시상인과 신안상인으로 불린 휘저우 상인의 활동 지역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들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다수의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상인 집단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들은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같은 친족 집단끼리 뭉치는 경향을 보여줬다는 점도 특징이죠. 명청대에는 앞서 살펴본 상공업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늘었으며 서민 계층의 도시 생활과 소비 문화 또한 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력을 갖춰 이전보다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문화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에 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구어체 소설과 연극이 성행하였는데요. 도원결이나 제갈량의 동남풍 기원 등으로 유명한 삼국지연이, 108명의 영웅의 활약을 다룬 수호전, 중국 고전 문학의 결정체로 불리는 홍루몽 등이 당시 유행한 구어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명청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작품들이죠. 이 외에도 청대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노래와 춤, 연극이 혼합된 경극이 대중오락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청대의 대외 정책과 세제 개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명과 청정부는 모두 국초에 사적인 해외여행과 해상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펼쳤으나 후기로 갈수록 해금 정책이 느슨해져 사무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선 명대의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주변 국가는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며 사적인 해외무역을 제한한 채 조공무역과 감합무역만을 허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감합무역은 일본과의 무역 형태인데요. 감합부는 밀무역을 막기 위해 명이 발행한 공식 무역 허가장을 말합니다. 명이 감합부의 반쪽을 보관하고 나머지 반쪽을 일본에 보내 명의 항구에 일본 선박이 입항할 때마다 제출하여 대조하고 짝이 맞는 경우에만 입항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죠. 이는 13세기 이후 창궐한 왜구를 제압하는 대가로 일본 막부의 쇼군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이루어진 무역 형태였는데요. 명중기의 북로남해의 혼란으로 중국 동남 해안 지역의 왜구가 다시 창궐하자 결국 중단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나타난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명후기에는 기존의 해금 정책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사무역이 증가하게 되죠. 청도 초기에는 명의 부흥을 꾀하는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해금 정책을 실시했으나 강희제 때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평정한 후에는 이를 해제하고 몇 개의 항구에서 해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존에 왕래했던 이슬람 상인뿐만 아니라 서양 상인도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이렇게 서양 상인들이 몰려들자 청조정은 기존의 개방적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서양 세력들과의 무역을 광저우 한 곳의 항구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서양 상인과의 무역에 특허를 받은 공행들이 이를 독점하도록 한 것이죠. 이를 공행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수납은 물론 외국 상인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이 공행무역은 서양 상인들이 무역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는데요. 특히 영국은 사절단을 파견해서 계속해 무역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학습지 39쪽 참고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명청대에는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크리스트교의 전례를 위해 중국에 들어왔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양의 학문이 소개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동양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중국에서도 예수의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요. 참고로 이 예수회는 당시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세력에 맞서 가톨릭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이 예수회는 가톨릭교회의 교황에게 절대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유럽에서 약해지는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 동방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죠. 로욜라와 함께 예수의 창립 멤버였던 사비에르는 직접 일본까지 건너가 크리스트교를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에서는 크리스트교의 교세가 생각보다 컸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선봉에 섰던 고니시 유키나가처럼 가톨릭 신자인 영주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동방포교를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로는 마테오 리치, 아담샬, 페르비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법, 지리, 천문 등의 전문 지식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권력층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포교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징에 진출한 마테오 리치는 크리스트교를 거부감 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어를 구사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유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중국인의 조상 숭배를 그들의 전통으로 간주하는 등 현지의 전통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저술한 천주시리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천주시리는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와 함께 조선에도 전래되었죠. 마테오 리치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담 샬과 페르비스트는 청초에 중국의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인 흠천감에서 근무할 정도로 황실의 신임을 받기도 했었죠. 그러나 예수 외의 포교 방법은 다른 교단에서 온 선교사들과 충돌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크리스트교의 유일신인 하느님을 중국의 상제에 비유한다든지 공자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존경의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을 이단적인 교리이자 우상숭배로 여겼던 거죠. 이를 전례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논쟁은 여러 선교회 사이에 주도권 다툼으로 번졌고 이후 교황과 중국 황제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결국 교황의 결정으로 제사의식이 금지되자 결국 황궁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되었고 서양과의 교류는 상당 기간 큰 폭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명청대의 조세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당나라 때 안사의 난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양세법은 명대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 틀은 유지되었던 거죠. 그 양세법이 명중기에 일조편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데요. 청대에는 다시 지정은제가 시행되며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명청대의 경제 상황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걸 텐데요. 그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대외교역의 확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산 차와 도자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유럽 상인들이 중국에 찾아와 차와 도자기를 사갔는데요. 이때 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에 유입된 것이죠. 참고로 이 시기 유럽 상인들이 차와 도자기 대금으로 지불했던 은의 상당수는 아메리카에서 채굴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은을 매개로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하튼 막대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에서는 화폐로서의 은의 가치가 높아졌고 농촌에서까지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점차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행된 새로운 조세제도가 바로 일조편법입니다. 이 일조편법은 16세기 후반 추진된 장거정의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이전까지 각종 명목으로 부과되던 세금을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세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정세로 통합하고 현물이 아닌 은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부정을 방지해서 국가의 재정을 충실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은으로 모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이 유통되어 화폐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인 것도 기억해둬야겠죠. 이 일조편법의 시행을 통해 명은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막대한 재정을 만력제 때 탕진한 건 앞선 수업 시간에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다음으로 청대 시행된 지정은제입니다. 지정은제는 강희제와 옹정제 연간에 걸쳐 시행된 제도인데요. 당시 일조편법 아래에서는 부정확한 호구조사와 탈세를 위한 인구수 은닉으로 정세 부과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강희제는 1711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세를 고정케 하고 그 이후에 증가한 인구에 대해서는 정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와 수치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한편으론 당시가 태평성세라는 강희제의 정치적 자부심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옹정제는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정세를 지세에 통합하여 걷도록 하였는데요. 이로써 마침내 지정은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한 세금만이 남게 된 것이죠. 이는 조세 부과와 수치의 효율성을 키우고 안정을 가져왔는데요. 동시에 중국 인구의 비약적 증가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지정은제의 시행으로 인해 인두세의 부담이 줄어들자 이제 백성들이 호구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졌고 미등록되었던 인구가 대거 호구조사에 등록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줄어든 인두세 부담 덕에 자연스레 증가한 인구도 많았을 테고요. 이렇게 오늘은 명청대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먼저 배운 정치적 변화와 역사적 사건은 당시 경제와 사회 변화를 기본 틀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경제와 문화상의 발전과 변화를 앞서 배운 명나라와 청나라의 흥망성쇠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서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이해하려고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 세계의 또 다른 축인 일본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다시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중국사의 변화와 조응하는 이야기도 많을 테니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운 중국사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살펴보느라 고생했는데요. 오늘은 학습지에 제시된 생각하기 질문에 답하며 중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럼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